최근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실은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보내는 징후구나 이렇게 그 구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엠번방도 그렇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에게 일어난 그런 비극들 그런 것들도 이게 한 개인의 문제 또 한 아이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뭔가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 점이 좀 특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안희정 지사 이후에 오거돈 박원순 이게 아주 묘하게도 지금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들에게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장들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 그게 한편에 좀 드러난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세대, 대체로 50대, 60대 이 세대에게 있어서 그런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과연 청소년기를 거칠 때 성과 관련해서 올바른 어떤 인식 같은 걸 배운 적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되돌려 보면 과연 그게 몇몇 개인의 일탈인가?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일탈, 성문화 관련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향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처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큰 대처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는 자꾸 개인의 일탈로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내적 문제고요.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교육,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요. 성교육이 인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이 곧 자아니까. 성이 곧 자아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더 이상 지난 100년의 교육 이것을 답습해서 계속할 수는 없다. 올해가 저는 지금까지의 한국 교육을 끊는 하나의 단절점, 전환점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이제 과거의 교육은 계속될 수 없다는 많은 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엠번방이라든가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그런 미투 운동 혹은 뭐 페미니즘 운동이 제기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종의 성적 일탈들이라고 할까요? 일련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냥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또 많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소년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청소년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은 뭐 이미 객관적인 수치로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계속 세계 1위고 그것도 지금 뭐 서너 배잖아요. 세계 평균의 서너 배고. 그 다음에 아동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말로 희귀병에 걸려 있는 게 한국 애들이에요. 아동 우울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동이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울한 아이라는 말은 이건 완전히 형용모순이죠. 검은 백마랑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아이가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 아동 우울증도 계속 1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정상 아이들의 3분의 1이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 저는 그 지표를 보고 가장 충격받아요.
정상 아이들도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잖아요. 그 얘기는 아이들의 삶 자체가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괴된 아이들의 삶과 그것이 이제 공교육으로 넘어오면 공교육의 붕괴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공교육은 지금 거의 붕괴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 150명, 1년에 약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잖아요. 사실은 그런 충격적인 지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총리 공간에서 했던 그런 모교 대화라는 데서 거기 이제 유은혜 장관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끔찍한 교육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뭐냐. 오로지 입시 정책. 코로나 속에서 입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관심이고 이런 근시안적인 시야를 지금 100년 동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의 고통은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한국 사회의 내적 병리성이라는 것은 이미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복잡해 보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지만 없애면 된다. 첫 번째, 대학 입시를 없애라. 대학 입시를. 두 번째,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 대학 서열 구조를 없애라. 대학 서열 구조. 세 번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네 번째,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아주 간단하다. 이 네 가지만 없으면 된다. 이것도 제가 금요 대화, 목요 대화 거기서 장관이 오셨길래 장관님한테 분명하게 정리해서 드리려고 딱 이렇게 네 가지 페이지, 4대 페이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모여 있는 사람들 분위기가. 그래서 언놈이 저런 자를 여기다 데려왔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몽상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몽상가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네 가지가 먼 훗날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걸 유럽에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대학 입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학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특공고등학교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국을 아마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영국은 네 가지가 다 있죠. 그것도 지독하게 세게 있죠. 고등학교 완전히 귀족 학교들. 그 다음에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구조. 무지무지하게 비싼 등록금. 영국이 그렇죠. 맞아요. 네. 영국은 근데 유럽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영국은 유럽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아니었고 지금은 더 확실하게 아니죠. 브렉시트 자기 스스로 또 나갔잖아요. 근데 이전부터도 영국은 지리적으로만 유럽이지 사회 체제로는 유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영미 체제, 유럽 체제 항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국은 미국과 같은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고 유럽과는 대립되는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은 다른 체제가 아니라 대립적인 체제예요. 그래서 영미 체제와 유럽 체제는 보통 이야기할 때 안티테제 혹은 알터너티브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영미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유럽 체제 혹은 영미 체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반명제로서의 유럽 체제를 얘기하면 대립되어 있다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크게 봤을 때 영미 시스템 따라온 거죠. 그렇죠. 이 네 가지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너무 컸다는 거죠. 이제는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돼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인데요. 저도 가서 놀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 그런 말하자면 소위 대학 서열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란 것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보고 놀랐어요. 제가 8년을 살았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거꾸로. 그리고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일수록 깊은 열등감을 더 깊이 내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인들은.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만 찾아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봐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줄 세우는 사회고 경쟁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을 배치하는 사회예요. 그것도 수직적으로. 근데 독일은 경쟁을 시키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대학 입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의 기본적인 철학, 그 배후에 있는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철학이 68 혁명 직후에 독일의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철학이었어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사실은. 예. 독일도 그런 어느 시점에 예. 그런 그 교육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전에는 입시가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랑 비슷했죠. 우리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경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쟁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68 혁명이라고 하는 그걸 거치면서 7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독일의 경우는 경쟁 교육을 야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경쟁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게 된 것이고 한국과 독일은 두 개의 다른 모델이 아니고요. 제가 쭉 보니까 두 개의 극단이에요. 한국은 경쟁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경쟁이 마치 좋은 것이라고 경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독일은 경쟁에 대해서 야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경쟁을 보는 두 개의 극단적인 사례예요. 이 두 사례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배치될 수 있겠죠. 완전히 극단적인 두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만약에 독일에서 아도르노라고 하는 아까 철학자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국가인 거죠. 이건 뭐 그냥 인간들을 계속 경쟁에 줄 세우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지금 서너 살만 돼도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시킨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 사회죠. 미친 사회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조차 이런 경쟁 교육에서 아주 조기에 그렇게 괴물로 부모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저지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왜 경쟁교육을 야만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도르노가 왜 경쟁교육을 야만이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도르노는 70년대 교육 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독일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다. 독일은 특수한 현대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나치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치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교육의 아주 명확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나치즘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대로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딱 규정될 정도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나치즘 청산을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는 나치즘 자체가 경쟁을 절대화한 정치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고 또 사람들을 수직으로 위계화해서
소위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구성된 게 나치즘의 기본적인 원리죠. 우월한 아리안족이 열등한 유태족을 지배하고 그들을 또 필요하면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다 정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즘의 핵심 원리가 경쟁 이데올로기의 어떤 정수라는 거죠. 그런 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치즘 청산의 내적 논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이 파시즘의 핵심 논리 이것을 깨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것은 한 철학자의 선언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교육 제도화됐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그건 나쁜 것이야 아주 부정적으로 단정적 규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구체적인 교육의 제도로서 구현된다는 것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독일은 그게 구현된 거죠. 68혁명 이후에 이제 그건 또 긴 그 전사가 있는데 그 전사를 말씀드리긴 지금 어렵고요. 68혁명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아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일은 과거 청산을 굉장히 잘한 나라. 일본이 배워야 된다. 계속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통일 잘한 나라.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좀 시사점을 얻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또 복지국가 잘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독일처럼 복지 체제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요 세 가지 그게 이제 대체로 우리가 독일을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는 전부 68혁명 이후의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독일은 정반대의 독일이었어요. 정반대. 과거 청산 전혀 안 된 나라. 일본보다 더 안 된 나라였어요. 68혁명 이전까지. 그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어요. 나치 당원을 한 자가 수상을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과거 청산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베보다 더 한 거죠. 아베가 어쨌든 물론 손주니까. 뭐 하여간 이게 세습돼서 그게 과연 아베를 그걸 가지고 아베를 공격하는 게 옳은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나치 당원인 자가 해방된 독일에서 총리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68 혁명 과정에서 당시에 독일의 28살 먹은 여자 저널리스트가 그 기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을 뺨을 때려 올라가서 야 이 나치 새끼야 꺼져 이러면서 그게 아주 당시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새로운 독일로 가는 그야말로 이제 과거 청산의 독일로 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그 이후에 바뀐 거예요. 통일 문제도 똑같죠. 68 이전까지의 독일, 아데나워의 독일이라는 거는 냉전 체제의 천병이었죠. 그러다가 빌리 브란트가 잡으면서 동방정책 하면서 화해 정책, 소위 대탕 시대의 문을 연 거죠. 그것도 확 바뀐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복지국가도 마찬가지고. 소위 아데나워 시절에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독일은 아주 초고속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분배 구조가 왜곡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걸 브란트가 잡으면서 새롭게 복지 체제로 바꾼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전제로 좀 알아야 돼요. 독일 교육이 변하는 걸 보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8이라는 게 독일을 완전히 새로운 독일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교육개혁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개혁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것으로 그 이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일체 경쟁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열등감이 없을까 독일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별로. 말하자면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경쟁시키지 않죠. 등수나 석차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매기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과 그냥 직장 생활로 가겠다는 아이들이 갈리잖아요. 독일은. 중학교 때부터 간다면서요? 중학교 때도 아니죠. 중학교 때도 아니고
걔들은 이제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4학년이니까 중학교 이전에 갈리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못 받아들이죠. 아니 그거는 이제 4학년 때 그걸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이 대학 가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말하자면 직업학교로 간다. 이 공식 자체가 성립되질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한 집안에서 어떤 아이가 4학년 때 이렇게 갈릴 때 어떤 아이가 나는 김나지움이라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대학 가기 위한. 그러니까 레알슐레 실업학교에 가지 않고 나는 저 인문계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해요. 부모들이 쟤 평생 굶고 살 텐데. 그러니까 우리랑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는 이야기들은 상당 정도 아카데미커 학자가 되거나 퀸스틀러 예술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학자나 예술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나머지 바로 직장에 갈 아이들, 뭐 사무직이든 뭐든 이게 다 직장 레알슐레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인문계가 좀 좁은 의미죠. 그런 아이들은 그런 말하자면 일종 넓은 의미의 직업학교를 택하는데 이곳 이제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업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벤츠를 타는데 대학 졸업한 아이들은 골프 탄다. 골프란 차 모르죠? 제일 우리 모닝 같은 제일 조그만 차를 독일에서는 골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내지 예술을 하기 위해서 가난을 감수하겠다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기본적인 그 틀이 다른 거예요. 틀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학 가서 저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그리고 직장을 갖는 거는 그건 나쁜 직업이야. 이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대학 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좀 염려를 해요. 얘가 평생 굉장히 공공하게 살 텐데 부모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게 대학 가겠다는 아이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직업을 선택을 했죠. 선택을 했다가 직업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던 애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책 읽는 것도 너무 재밌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바꾸면 돼요. 당연히. 거긴 그걸 못 바꾸게 한다거나 못하게 한다는 건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못하게 하죠. 자꾸. 뭘 하려면 시험 보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시험 성적 몇 점이야. 모든 걸 시험으로 따진 게 우리나라고. 걔들은 그런 성적이나 등수를 매기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독일의 그런 경우를 우리의 잣대로 자꾸 갖다 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4학년 때 이걸 나누지? 그러니까 4학년 때 그렇게 나누는 과정 자체도 기본적으로 무슨 점수를 매겨가지고 줄 세워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걔들은 매 한 달마다 교사와 누구예요? 학부모 사이에 한 달마다 학부모 회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여러 번 갔어요. 거기 꼭 참석해야 돼요. 어머니든 아빠든 한 명은. 한 교사가 약 20명을 봐요. 20명. 근데 독일은 한 교사가 4년 동안 봐요. 4년. 우린 바뀌잖아요. 걔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교사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학부모랑 만나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그러니까 늘 한 달에 만날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4년을 그렇게 보니까 부모보다 더 잘 알죠. 그리고 4년 동안 늘 부모랑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면 좋고. 그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제가 학부모 중에서 얘는 직업학교 가서 앞으로 요 분야를 하면 좋겠다고 선생이 얘기할 때 거부한 학부모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4년 동안 얘기를 해온 거니까. 부모들도 다 납득을 하고 같이 아이를 두고 그렇게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 가는 게 무슨 전혀 사회적으로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독일의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고요. 만하임 대학의 그런 직업교육의 아주 제일 전문가예요.
그분을 우리가 모셔다가 한국에서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일의 직업 교육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떠냐, 그리고 한국 상황도 보고 했는데 당시 그분 이야기는 자기가 와서 한국을 쭉 관찰해 보니까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다. 응? 거기에 이제 딱 그 상황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독일은 계속 기회를 열어주는데 한국은 딱 한 번의 기회.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는 시험 하나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는. 자기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용납되는지. 이런 사회가 용납되는지. 고등학교 때 한 번 치는 시험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톨러레이트 용인되느냐. 그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일은 계속 열려 있어요. 기회들이. 얼마든지 직업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대학 가서 요 분야를 공부해야지. 그럼 열려 있어요. 다음 단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걸 닫아놨다고 하면 지금 선생님 말이 맞죠. 인생이 결정돼? 결정이란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계속 바뀌는데.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자, 아까 제가 그 아이들을 등수로 이렇게 말하자면 서열을 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칠 때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아비투어를 붙은 아이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해놨어요. 대학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고 학과도 마음대로 고르고 심지어 가고 싶은 때도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도 않아요, 얘들은. 그거 붙고 나서 27, 8에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음악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 그냥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돌아다니다 나중에 27, 8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충분히 모티베이션이 생길 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독일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열어놓은 것, 물론 이제 거기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자유롭게 열어놓으면 몰리는 학과가 당연히 있죠. 거기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독일의 경우도 그게 이제 우리와 같아요. 의대가 몰려요. 의대가 독일도 의대가 몰리는데 그럼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독일은 16개 주가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주마다 교육 정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방정부 관할이 아니에요. 교육은 완전히 주정부 관할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치예요. 주의 자치인데 처음에 의대로 몰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추첨했어요. 예, 추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 재수 없는 놈들 있잖아요. 계속 떨어져.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비투어라고 아까 본다 그랬죠. 이 아비투어는 대체로 90% 이상 다 붙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다 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아비투어는 당연히 점수는 있단 말이에요. A, B, C 나누죠. 역사 시험 얘는 A, B, C 이거는 있죠. 석차 몇 등이 없다는 거지. 그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부모들이 주장하겠죠. 공부 잘하는 부모들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의대 그거 할 때 많은 주에서. 그러나 20%까지만. 20% 이상은 안 된다. 경쟁이 되니까 또 20%까지만 받아들이되 동시에 대기 기간도 20%를 반영해야 된다. 대기 기간. 오래 대기한 아이들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실제로 3년 대기하면 다 들어가요. 3년 대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랑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경쟁을 절대시하고 그것도 달달달달 외우는 시험 점수 그걸 유일한 기준으로 하고 그거 붙은 놈이 들어가고 떨어진 놈은 평생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걔들은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걔들이 그렇게 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대기 기간으로 들어간 아이와 아비투어로 들어간 아이들이 있죠. 걔들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많은 설문조사를 해서요. 누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됐을까? 누가 됐겠어요? 누가?
대기자들.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의사가 되고자 하고 친절하고 아주 감수성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훨씬 더 대기를 해서 의사가 된 아이들이라는 거죠. 다 열려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것은 선발 과정이 없을 수 없죠. 예. 선발 과정이 없을 수 없는데 저는 이제 그 한두 가지만 그 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은 지금 이런 식의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학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왜곡돼 있어서 그런 거죠. 너무 특권적 노동시장에 특권 계급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의사와 변호사들 한국처럼 이렇게 특권을 누린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독일에서도 의사들이 조금 좋은 처우를 받지만 조금 좋은 처우지. 뭐 거의 독일은 90% 가까이가 다 공공의료고 다 거기는 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니까요. 의사는. 예. 우리처럼 의료기관이 90%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과 한국 빼고. 이과 아이들 중에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전원이 의사 되겠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가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지. 기본적으로 서비스직이고 그런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공감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한 영역이지 천재들은 과학을 해야죠. 지금 우리는 천재들이 과학을 안 하고 의료 서비스인이 된다는 게 큰 문제예요. 나라로 봐서는. 한국은 전혀 노벨상에 대한 가능성 없습니다. 예. 자연과학을 안 하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는 이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권적 직업 그런 것들의 존재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고요.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이 코로나 대처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의료 인력이 모자르니까. 간호 인력도 모자라고.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태움이라고 해서 너무나 가혹한 착취를 하고 있고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사 수를 지금 자기들이 묶어놨잖아요. 지금 3-4천 명 늘린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의사협회에서. 이런 류의 직업 이기주의 이걸 타파하지 않는 한 자기들 기득권이 그렇죠. 지금 3-4천 명 늘린다니까 의료협회에서 난리난 거 모르세요? 지난주잖아요. 막 엄청나게 강경한 성명 내고 이제 뭐 하여간 선전포고라는 둥 해가면서 그렇게 직업 이기주의가 큰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인 거고요.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것보단 덜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독일의 변호사라는 건 사실은 독일 법대는 지금 말씀드린 정원 제한학과 아니에요. 의대는 지금 정원을 제한하거든요. 너무 몰려오니까. 법대는 정원 제한학과가 아닙니다. 많은 대학에서. 왜 그렇겠어요? 법이라는 게 말하자면 의료인과 똑같죠. 법률 서비스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일에서 법률 서비스는 정말 저렴합니다. 독일은 다 보험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법률 보험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법률가들이 너무나 고수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에 걸리면 엄청난 지금 집안의 타격을 받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법률 보험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독일에선 법률에 대한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는 아프거나 소송 걸리면 집안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프면 제대로 저렴하게 말하자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이 걸리면 그것도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 두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고 이들은 완전히 지금 직업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그런 특혜를 받는 직업들로 인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교육 체제까지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